네, 지금부터 유통구단 김용호의 소호쇼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무선 마이크를 해봤는데요. 소리가 덜 들리는 것 같아서 지금 유선 마이크로 다시 좀 바꿨습니다. 일주일이 또 금방 갔죠. 일주일이 금방 갔는데 사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 30일, 네, 11월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물론 이제 시청자가 지금 뭐 그렇게 동시 접속자가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혼자 소쇼로 하는 거죠. 나홀로 쇼로 변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소쇼가 나중에 이제 편집본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될 때, 아, 그땐 그랬지. 그리고, 그래도 제대로 된 팩트 정보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꼭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국내 공중파에서는 없으니까 제가 직접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그 세계여행 안방에서 보는 세계여행 두 가지 주제로 얘기하는데요. 왜 나홀로 배낭여행이 실제 세계여행의 주가 되어야 할까 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1년간 세계 일주를 한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 이 두 가지를 갖고 전반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2부에서는 또 일주일 또 엄청나게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지난 주말에 아내와 둘이서 명동 데이트를 나갔었습니다. 저녁 때 밤에 그 주말에 명동에 갔더니 사람이 정말 많더군요. 근데 그렇게 많으면서 또 제가 이제 이제 명동 데이트 유감인데, 그 유감의 주 원인은 그 불법 노점상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죠. 그 예전에 그 코스모스 백화점 앞쪽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그 엘칸토까지 이어지는 그 큰 대로의 양쪽으로 쫙 그 노점상들이 즐비하고 있고, 저 명동 입구역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큰 그 대로 있죠. 명동대로. 그 길도 가운데 그냥 쭉 노점상들이 이어져서 거기서 이제 파는 것들이 90% 이상이 이제 음식입니다. 음식. 명동 쇼핑, 명동 나들이를 좀 즐겁게 하고자 했던 제 그 소박한 꿈은 사실은 이제 명동 가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완전 깨져버리고, 노점상들과 그 앞에 그 음식들을 먹기 위해서 줄 서서 먹고, 그 소음,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 혼잡함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고요. 제가 예전에 그 중국 베이징 갔을 때 거기 명동거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동거리라고 하는 왕정 무슨 스트리트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불법 음식 노점상들이 쭉 불법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이 쭉 보면서, 야, 참 그 약간 그 후진 국가는 좀 그런가, 이렇게 노점상이 이렇게 많나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한 꽤 오래된 전인데, 그게 지금 2023년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그 불법 노동상들을 단속하는 그 구청의 힘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치외 법권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상당히 뭐 기분이 별로였어요. 그 누가 이렇게 정신없는 곳을 또 올까요? 이건 야시장이 아니에요. 대만 타이베이에서 제가 갔던 야시장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 불법 노점상은 그 제가 볼 때는 위생 관리도 아무도 이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임에는 틀림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그 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서 노점상이 진행된다면 이렇게 정신없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냥 뭐 치외 법권적인 이 노점상 분위기를 보기 싫으면 나오지 말라, 뭐 명동에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건 아니죠. 옛날 제가 젊었을 때 명동은 이렇진 않았거든요. 명동에 그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 낭만이 1도 없습니다. 1도. 저 고개를 절레절레 합니다. 물론 이제 신세계백화점 앞에 가서 그 멋진 그 디지털로 변한 그 크리스마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약간 위로를 했지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 지역 당협 위원장들이 이 동네 제가 사는 동네든 뭐 여러분이 사는 동네든 다 이렇게 플랜카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는 그 고양시 그러니까 경기 북도가 아니라 서울시로 가야 뭐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그 플랜카드에 적어놨 것이 아직까지도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서울에 고양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뭐가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허접한 그리고 마구 질러대는 아님 말고식의 이런 그 플랜카드의 그 선조 문구를 보면서 일종의 뭐 독일의 괴벨식 그냥 아님 말고식인지 아니면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수준을 도대체 뭘로 보고 이런 문구들을 계속 만들어내는지 그 문구들 보면 그 뭐 하여간 뭐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문구의 수준이 완전히 그 국민학교 수준이에요. 국민학교 수준. 그 여기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은 대학생 수준인데 그거에 응하는 그 정치 행정가들의 수준은 국민학생 수준. 대화가 안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 공감 능력이 거의 없나 봐. 아니, 공감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역에서 민원이 가장 그 큰 부분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고양시에 산지 꽤 되는데 고양시 시장이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죠. 이 조그만 땅덩어리, 그야말로 미국의 한 주보다도 작은 남한의 그 조그만 땅덩어리를 240여 개의 지자체로 쪼개놨고, 그 쪼갠 그 지역을 관장하는 그 사람들이 능력이 그렇게 낮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은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죠. 정치와 종교. 그래서 약간 서로 싸우기 싫으니까, 정치와 종교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부분은 그야말로 그 인재가 없어요. 정치에 들어가겠다는 인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정치 신인들이 그 당협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수준이 미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상당
만들게 되고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언제나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행정과 정치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제 칼럼에도 계속 나오지만 국회의원 선발 방식부터 다 바꿔야 되고요. 지금 국회부터 바꾸어야 입법, 사법, 행정 이 3박자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국회부터 바꾸는 것인데 그 관련된 영상들은 제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나홀로 배낭여행이 세계여행이어야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 유튜브 보시면 세계 여행을 하는 혼자 여행하는 남자, 여자, 싱글 혹은 부부 30대, 40대, 50대 부부들의 그 여행 세계 여행하는 유튜버 여행 유튜버들을 많이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그래서 구독 신청하고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실제 세계 여행을 한다 그러면 혼자 가야 된다. 그것도 배낭을 메고 혼자 가야 된다. 뭐죠? 캐리어 여행 말고 배낭 여행을 하는 이유는 일단 손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두 손이 자유로워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나 홀로 여행에서 얻는 그 결과물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죠. 둘이 갔을 때 여행과 혼자 갔을 때 여행은 장단점이 확연하게 틀립니다. 근데 제가 저도 여행을 종류별로 다 해봤지 않습니까? 나 홀로 여행, 부부, 제 집사람이랑 둘이 간 여행, 가족 여행, 그다음에 혼자 가서 패키지 여행에 같이 합류한 경우, 그다음에 혼자 갔다가 외국 그 원데이 투어 혹은 하프데이 투어 같은데 합류해서 같이 여행을 하거나, 혹은 에어텔 여행을 하거나, 에어비앤비 여행을 하거나 여러 종류의 정말 다양한 세계 여행의 방법을 해봤는데. 제일 많이 남는 저한테 많이 남는 거는 나 홀로 배낭 메고 갔을 때 여행이 가장 많은 결과물을 냈다는 것이 이제 저의 케이스, 제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결심하는 이유는 좀 아까 얘기했지만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잡지에 이 현대주택 보이시죠? 이게 1991년 1월 지금 보이시나요? 1990년도에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 이 컨텐츠를 시청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잡지는 현대주택이라 하는 먼슬리 매거진인데요. 주택 관련된 이 현대주택에서 그 당시 1990년도에 그 세계 여행을 와서 독후감 여행 후기를 이제 모아서 그 중에 이제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상을 줬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쓴 그 칼럼이 그래도 장려상, 기획문 부분 장려상 이렇게 받아서 보이시죠? 이렇게 장려상을 받아서 이제 그 잡지에 실리고 이제 상장 받고 그리고 이제 소정의 그 원고료도 받고 그랬는데요. 이때 제가 쓴 당선 소감을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을 하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제 나이 29에 처음으로 이제 1989년도에 우리나라의 세계 여행이 자유화됐다고 제가 누누이 드렸듯이 그때 가서 이제 느낀 것들을 이제 칼럼으로 만든 거죠. 여행기로. 그때 당선 소감을 제가 뭐라 썼냐면요. 한번 좀 읽어볼게요.
두 달 가까이의 미국, 일본 배낭 여행 후 많은 사람들과 만나 귀중한 대화를 많이 했다. 거기서 얻은 결론은 먼저 보고 배운 사람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환원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요 문구는요, 제가 지금까지도 가슴속에 깊이 새겨오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 자비를 갖고 해외에 나가서 뭔가를 배워오든 혹은 국가의 도움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오든 유학을 말합니다. 그런 배워온 것들을 바로 고국에 와서 알려줘야 하는 것이 먼저 본 사람의 의무다. 먼저 보고 먼저 배운 사람들의 의무는 그 선진 문물에 대한 것들을 빨리 고국에 있는 그것을 못 보거나 못 배운 사람들한테 알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여행 철칙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후반부 이렇게 제 소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넓은 세상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싶고, 외국의 경관을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다음 세대를 짊어질 주체 세력으로서 우리의 할 일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여행 자세가 아쉽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의 경쟁 상대자는 옆의 동료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지구촌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29, 30살 때 생각했던 그때 그 감정 그대로를 제가 그 당선 소감으로 쓴 거죠. 그때 제가 쓴 주제도 내가 느낀 일본의 주택 문화.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만난 이 친구가 지금 유럽에 여행할 때 만났는데 이제 그 요코하마에 살아요. 그래서 그 미국 여행 끝난 다음에 이제 일본 도쿄 들러서 요코하마 가서 이 친구 집에 2박을 했었는데, 그때 2박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이제 그 칼럼으로, 여행 칼럼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랑 이렇게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일본의 중산층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 제 관찰 기록이죠. 그래서 이런 제가 첫 번째로 배낭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 그리고 기억들이 고스란히 이 글자화돼서 이렇게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이 1991년 1월호를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이유, 증거 자료죠. 그만큼 제가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그만큼 열심히 세계 여행을 했다는 증거 자료입니다. 뭔가 남기는 건데, 지금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남기겠지만, 그 당시 1990년대에는 글자로 된, 종이로 된 아날로그 방식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 만났지 않습니까? 뭐 혼자 그러니까 유학 중인 친구들이 다른 나라에 와서 그래서 이제 그 도시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주로 혼자 가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새로운 인연과 또 헤어지고 이런 그 만남의 포인트는 유스 호스텔입니다. 유스 호스텔. 지금도 유스 호스텔이 있어요. 유스 호스텔이 있는데 지금은 뭐 에어비앤비 때문에 상당히 많이 퇴색을 했지만, 제가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동행하거나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은 대부분 유스 호스텔에서 만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혼자 다니는 남성 유튜버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본인은 그 사람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클럽을 간대요. 그 클럽에 가면 그 도시의 그 좀 이성이나 동성 친구를 아주 가깝게 아주 쉽게 만나고 어울릴 수 있다라고 이제 그 표현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랑 좀 틀리죠. 결이 틀린데, 아무래도 클럽, 저도 이제 그 외국에 저 싱글일 때 혼자 여행할 때 그 도시의 유명한 클럽을 가보긴 했지만, 클럽은 뭐 국내든 해외든 마찬가지로 술을 먹는 장소고 이렇게 자유분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유스호스텔은 그 당시든 지금이든, 뭐 지금은 제가 유스호스텔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전 세계의 젊은 친구들, 제가 얘기했죠. 19, 20, 21살, 22살 이런 젊은 친구들이 백패커에서 뒤에 배낭을 메고 이제 여행을 하는, 그런 혼자 두 명이 여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친구들과 이제 로비에서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나랑 생각이 같네?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날도 어디 가니? 그래서 여정을 보는데 나랑 비슷하면 같이 합류해서 같이 돌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정서나 주된 생각, 철학 뭐 등등을 이제 그 개인이지만, 일개의 개인이지만 그 나라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일부는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만난 그 국내든 해외든 그 두 명이 온 친구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이 이제 의견이 맞으면 좋은데 의견이 틀릴 경우는 참 난감하더군요. 의견이 틀린 그런 경우. 의견이 틀리면은 사실 이제 거기서 이제 찢어져서 따로따로 여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한 사람이 이제 그냥 또 다른 한 사람의 의견을 쫓아서 그냥 가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짝수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 세계 여행은 홀수로 가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홀수로 가야 과반수 의사결정, 과반수 법칙에 따라서 그 과반수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인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짝수로 가면은 편이 나눠집니다. 쫙. 그래서 이제 홀수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지난 시간에도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 세계 여행을 가기 전에 반드시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첫 번째, 이번 세계 여행의 목적은 뭐냐? 이번 여행 테마는 뭐냐? 이걸 정확하게 하고 떠나야 된다는 거. 테마가 없는 여행은 그건 여행이 아닌 것 같다라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테마가 분명하게 되고, 두 번째 체력입니다. 물론 이제 위하고 장이 상당히 좋아야 돼요. 위하고 장이 상당히 좋아야 해외에서 먹는 어떤 음식도 바로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젊으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뭐 돌을 먹어도 안 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돌을 먹어도 소화되는 그런 나이니까 어떤 걸 먹어도 잘 소화되겠지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든 분들은 위하고 이제 장이 튼튼한 분이 나가셔야지, 위나 장이 약한 분이 나가면 바로 그냥 물갈이 합니다. 물갈이. 세 번째는 이제 당연히 그 어느 정도의 그 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돈보다는 사실은 그 비용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 여행이 아니고 해외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면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세 달 정도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처리해 줄, 대행해 줄 사람을 항상 지정해 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비상 연락이 될 수 있게끔 그 체계를 갖추고 떠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해외에서 만난 친구들은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그 아무래도 영어가 원어민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원어민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그 동양 계통의 영어가 좀 이렇게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 뭐 이렇게 복문, 장문, 이렇게 중문 이렇게 막 쓰는 영어를 하는 사람이 아닌 자기 의사소통 정도 하는 사람들이 동양권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 중국, 홍콩, 뭐 싱가포르 이런 쪽 사람들하고는 이제 얘기하기가 편하죠. 아무래도 미국이나 영국의 본토에 영어 본토국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면은 영어 대화하기가 한 그들의 이야기를 한 뭐 한 7, 80% 이해한다 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대화하는데 거의 듣기만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좀 영어 공부 좀 많이 하고 나가야 됩니다. 영어 공부 참 많이 하고 나가야 되고. 제가 만난 그 친구들은 거의 자기네 나라에 사는 게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 또 많이 살더군요. 아까 좀 아까 그 칼럼에 나와서 같이 요코마에 사는 그 친구는 지금 탄자니아에 가서 유엔 산하 기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하여간 아프리카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 또 일본 친구는 또 호주에 이민 가서 넓은 땅 시드니에서 잘 살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다 자기 나라 땅이 워낙 보단 넓은 땅에서 큰 일들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상당히 또 뿌듯하기도 하고 지금도 연락을 가끔 가다 하죠. 가끔 가다 저기 이메일이나 통해서 이제 가끔 가다 연락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1인으로 배낭 여행을 가는 것이 가장 세계 여행의 으뜸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부부 뭐 30대, 40대, 50대 부부들이 두 명이 간 그 지금 유튜버 부부 여행 세계 여행 유튜버들을 보면서 조금은 이제 점점 이제 고개가 갸웃갸웃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게 왜 갸웃갸웃하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이분들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계속 세계 여행을 하는지 어떤 케이스는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죠. 그래서 통해서 매월 임대료를 계속 또박또박 받는 방식으로 이제 세계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식의 배당주에 주로 투자를 해서 배당 수익을 통해서 이제 계속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그다음에 미국의 주식 미국계 업체에 투자하는 미국 주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유튜브 광고료를 구독자가 많고 그러니까 한번 영상이 올라가면 뭐 10만, 20만, 30만 뭐 이렇게 구독 횟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광고료가 상당하겠죠. 그래서 그 광고료를 갖고 세계 일주를 하는 그런 부부들을 봤는데 이 부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영어 쓸 일이 별로 없다. 네. 왜냐하면 두 사람만 지금 계속 돌잖아요. 여행을.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찍고 한 사람은 이제 주로 이제 주연, 한 사람이 보조, 조연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주연은 주로 여성이 맡아서 하더군요. 여성이 주연이고 이제 조연이 이제 남성이 이제 찍는 걸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만 대화가 계속 이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울에 있든
런던에 있든 뉴욕에 있든 똑같다. 제가 볼 땐. 뒤에 배경만 틀리다. 왜냐면 두 사람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두 사람의 그 이야기하는 바는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드벤처 여행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튜브를 찍기 위해 세계 여행을 떠난 거냐? 세계 여행을 떠났는데 그냥 유튜브를 찍는 거냐? 이 상당히 틀린 겁니다. 여행의 목적이. 세계 여행을 떠나다 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제가 있어야 된다. 나는 머니와 트렌드를 찾기 위해서 30년 동안 계속 세계 여행을 한 거죠. 돈 될 만한 사업 아이템 혹은 히트 예감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계속 도는 거죠. 세상을. 근데 지금 그 여행 유튜버 보통 10만, 20만, 30만 구독자 갖고 있는 이 여행 유튜버 나아가 한 70만, 80만까지 가던데 이분들의 여행은 뭔지 잘 모르겠다. 근데 구독자는 많다. 제가 유튜브에 맞춰야겠죠. 근데 그래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저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게 여행을 하는 건지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건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노선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부부 유튜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좀 도전적인 새로운 색다른 남이 안 하는 방식의 세계 여행을 찍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스탄불에 가면 누구나 가는 그 곳에 가서 찍고 먹고 그런 거 말고요. 좀 기획력이 있는 진짜 테마성이 강한 세계 여행을 통해서 굉장히 이것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만든 콘텐츠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얘기한다고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볼 리는 없겠지만 만약 본다면 좀 수정 보완을 해서 이왕 세계 여행을 하는 김에 제대로 된 컨텐츠를 국내에 있는 시청자들한테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 이제 1년에 세계 여행을 하는 경비, 세계 일주 여행 경비는 과연 얼마 정도 들까? 세계 여행을 제가 이제 안 쉬고, 지금 이제 제가 왔다 갔다, 고국에 왔다 갔다 해서 세계 여행을 하는 케이스 말고요. 세계 일주.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예요. 쭉 도는 거죠, 이렇게. 물론 이제 이쪽, 미국 쪽을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이 동남아시아 쪽을 해서 한 바퀴를 돌든지 하여간 세계 일주를 1년에 걸쳐서 하는 거죠. 이거를 저도 제가 이제 그 시간 날 때 한번 쭉 계획을 세웠던 기록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그 당시 제가 한 6, 7년 전에 세운 기획 그 노트를 보면 1년 동안 세계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 1년 에어플레인 그걸 팔아요. 그러니까 1년간 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티켓팅을 하면 그 티켓을 갖고 전 세계를 돌 수 있는 거죠. 1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한항공에 속한 스카이 얼라이언스 그 티켓을 사면
1년 동안 전 세계를 도는 거예요. 물론 대한항공에 관련 있는 그 얼라이언스 스카이 얼라이언스 그 전 세계에 있는 업체들 그 항공사들이 수십 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수십 개의 항공사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료를 1년치를 먼저 프리페이드 하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제가 알아본 게 6년 전인가? 5,500만 원이었어요. 5,500. 지금은 한 6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안 찾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스카이 얼라이언스 있잖아요. 아시아나는 또 다른 이름이던데. 그러니까 아시아나와 같은 그런 그 군, 대한항공 군, 이 군들의 이 만든 그 1년치, 그 1년치 딱 사는 순간, 사용하는 순간부터 1년 동안은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이 나라 저 나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레일 패스. 유레일 패스를 여기서 사면 30일치든 45일치든 그 동안 유럽에 가서 유레일이 들어가는 모든 그 열차를 마음대로 탈 수 있듯이 같은 개념입니다. 항공사 1년치를 미리 사는 비행기 티켓팅. 거기 한 6천만 원을 투입한다 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든 뭐 호텔을 이용하든 아니면 유스 호스텔을 이용하든 민박집을 이용하든 어떤 숙박 형태를 이용하든 간에 300만 원 먹고 자고 쓰는 그 금액을 300만 원으로 딱 한정해서 쓰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뭐 스위스나 이런 고물가 있는 나라나 도시에서는 300을 오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스리랑카나 뭐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는 300이 덜 들겠죠. 요런 분배를 잘해서 평균 월 300을 쓴다라는 가정하에 곱하기 12개월 해서 3,6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400만 원. 또 배탈이 나거나 병원 갈 일이 있을 경우에 그 현찰로 결제를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400만 원. 그래서 토탈 총 1억 원. 1년 365일 세계 일주를 한다 가정했을 때 1억 원 정도는 준비하면 혼자 1인일 때 가능하다라는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혼자 재밌겠다. 1년간. 근데 이제 싱글일 때 가능한 거죠. 만약에 부부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니까 2억이 필요하겠죠. 곱하기 2. 부부 이제 나이 들어서는 이게 좀 빡세요. 1년간 도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씩 체류를 할 수는 없어요. 한 도시에. 왜냐면 비행기를 타고 계속 돌아야 되니까. 이 나라 저 나라를 계속 돌아야 되니까 그 비행기가 뭐 맘대로 탈 수 있으니까 재밌죠. 유레일 맘대로 타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유레일 그 기간 동안에는 맘대로 타고 있고, 미국에 가면 암트랙, 암트랙 그 30일, 45일 뭐 이런 또 티켓팅을 여기서 하고 미국 가면은 그 미국 암트랙 맘대로 탈 수 있죠. 미국 암트랙은 맘대로 타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건 좀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 1억 정도로 혼자 나 홀로 배낭 메고 세계 여행을 떠난다. 생각만 해도 재밌지 않아요? 물론 이제 거기 해당 그 나라에 가서 그 렌트카를 이용하거나 그럴 경우는 돈이 더 들겠죠. 네, 그런 거는 이제 차처하고 가장 기본적인 경비를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일부 세계 여행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40분이 됐네요, 벌써. 40분 동안 혼자 떠들었네요. 잘 듣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자, 경제 시사 한번 나가 볼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국의 행정 정산망이 먹통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그 이유는 행정 정산망이 10년 넘어도 사용하고 있다. 민간은 6년 동안이면 교체를 하는데 행정 전산망 10년 동안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문제라고 지금 보는 거죠. 10년 넘도록 그 장비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 국가 시스템,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요, 뭐 일반 기업체 운영하는 거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경영은 똑같은 거죠. 국가 경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영자 개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 경영을 하는 건데. 근데 아무리 가장 기본적인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행정, 정치, 뭐 장관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그 본인의 권리만 이렇게 찾아서 이용하려는 거 아닌가. 본인들의 의무는 잊어먹고 권리만 지금 찾아서 지금 행동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런 기본적인 국가 시스템 전산망이 이제 먹통된다는 사실을 보면서 참, 제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진국을 저는 주로 돌았잖아요. 선진국. 선진국의 그 시스템, 사회 시스템, 국가 시스템을 저는 이제 여행하면서 보는 거죠. 보면 우리랑 너무 틀리다는 거 잘 아실 거고요. 만약에 그 이민 간 그 사람들 혹은 유학 간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는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아마 귀동냥으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억대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억대 체납한 그 세금을 체납한 사람도 늘 것뿐만 아니고 그 금액 자체 또 너무 지금 1조 원이 넘는데 1조 5천억. 지금 도대체 세금을 안 낸 그 고액 체납자들이 그 체납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체납자들이 이렇게 돈을 안 내고 뻗팅기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10년만 돈을 안 내고 뻗팅기면 체납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징수할 수 있는, 그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에요. 국회에서 이렇게 후진 법을 만든 게 언젠지 모르지만 이 법을 새로 개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이 국회가 또 문제죠. 그러니 이 먹방 유튜버로 돈을 수억을 벌어도 체납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체납하고, 뭐 어쨌든 체납하고 것이 10년간만 버티면 되니까 버티자 이거죠. 10년만 버티면 뭐 세금 안 내도 되니까 그때 또 떵떵거리고 살면 되지. 지금은 위장 이혼 해갖고 그 이혼한 그 마누라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살면서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죠. 이 체납한 자들의 일상생활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법이 정말 후지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까? 그러니 어떻게 선진국으로 가겠어요? 대한민국 아직 멀었죠. 어제 그저께 나왔죠? 예. 엑스포.
2030 부산 S4. 여기 신문에 의하면 보이시죠? 9년 전에 출발했어. 9년 전에. 9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 그저께 나온 그 뉴스를 보니까 떨어진 그 변명 중에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다. 두 번째는 오일 머니 때문에 졌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거의 다. 조선일보 한번 볼까요? 투표날 새벽까지 최선 다했다. 182개 회원국 다 만났다. 이게 투표 발표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투표 발표 전에 나온 기사.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엑스포 부분을 보면서 참 이렇게 참 답답한 걸 느낀 이유가 뭐냐면요. 엑스포는 어느 때 엑스포냐? 제가 엑스포란 단어를 들은 게요. 1970년에요. 1970년도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저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사카에서 열리는 그 엑스포에 비즈니스 때문에 갔다가 오시면서 이렇게 생긴 비행기를 사주셨어요. 일본에서 만든 그 비행기, 모형 비행기를 갖고 오셔갖고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그 장난감 비행기를 보면서 아, 엑스포라는 게 있구나. 산업박람회? 근데 엑스포래. 만국박람회. 그 당시에는 만국박람회라고 표현했는데 아, 그런 게 있구나. 그 1970년도면 도대체 몇 년 전입니까? 제가 10살 때니까 50여 년 전 이야기예요. 그 당시 엑스포는 전 세계에서 자기네 산업, 이렇게 발전한 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엑스포에 다 참가해서 부스를 만들고 전 세계 바이어들한테 자기 나라를 막 알리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는 수천만 명이 이제 그 엑스포 기간 동안 구경하러 가는 거죠. 지금은 모바일 따로, IT 따로, 가전 따로 모든 그 영역별, 섹터별 전 세계 그 컨벤션이 따로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 1월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있죠. 그 몇 개월 전에 그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쇼가 있었죠. 이 산업이 다 이렇게 첨단 산업이 구분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엑스포는 그야말로 옛날 산업 박람회를 어떤 일정 기간 동안만 하는 것이에요. 이걸 매년 그 나라, 그 도시에서 전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엑스포는 몇 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 그리고 그 엑스포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물론 언론에서 60조 원의 그 경제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그 60조 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부풀린 숫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9년 전부터 준비한 엑스포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이태리 로마와 비슷한 그 점수를 얻은 것을 보면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올해 잼버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뭐라구나. 다른 나라 사람들 초대해서 하는 그런 컨벤션이나 이런 것이, 이벤트가 얼마나 후지게 대하는지, 얼마나 후지게 잘, 매니징을 못하는지 전 세계 사람 다 알게 됐죠. 그 잼버리, 몇천 명이 오는 그 잼버리
요원들을 그 관리 감독을 잘 못해서 그 난리 법석을 해서 전 세계 뉴스 웃음거리 뉴스가 타진됐던 그 잼버리를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를까요? 근데 이 엑스포를 하게 되면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수천만 명이 올 거 아닙니까? 뭐 천만 명이 됐든 하여간 수천만 명이 와서 돈을 쓸 텐데 그 사람들을 잘 케어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외에 있는 그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대한민국은 아직 안 돼. 사람을 모으기만 한 번이 그걸 관리를 못 하는데 라고 이제 좀 찍힌 거죠. 저는 그렇게 보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고 다른 나라에 나온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참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씁쓸하죠. 네, 4시 51분이고요. 제가 할 얘기가 좀 더 많은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쭉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제가 이제는 이제 어른이지 않습니까? 이 사회 구성원의 어른의 그 나이가 됐는데, 어른다운 어른은 과연 어디에 있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어른다운 어른이 정말 많아야 이 사회가 안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텐데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이 정치를 등한시하다 보니까 정치에 관련된 행정, 정치에 관련된 그 인프라, 그리고 인재풀이에 너무 이렇게 잘못 구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네, 답답합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요, 챗 GPT 이야기입니다. 챗 GPT. 챗 GPT 세상이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발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챗 GPT 써본 경험 있나요? 자, 500대 기업의 92%가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이 조선일보 뉴스를 보면서 챗 GPT가 앞으로 우리 세상을 얼마나 바꿔놓을 건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도 가끔 시간 나면 챗 GPT를 이용해서 한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제 한번 물어본 거 갖고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한번 답변 같은 거 한번 쭉 보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 명의 비서를 둔 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세상은 AI를 쓰는 자, 못 쓰는 자로 갈린다. 보이시죠? 앞으로의 세상은 AI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으로 갈리게 될 거다라고 신문에서 이 정도로 발표할 정도면요, 상당히 많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챗 GPT 그리고 AI가 제대로 인간을 도와주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거꾸로 인간을 공격하거나 해를 입히는 그쪽으로 가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눈 부릅뜨고 막아야 된다는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지금 시간 4시 54분 됐네요. 오늘 그 안방에서의 세계 여행 시간이었는데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그 소호쇼를 해봤는데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 여행을 함에 있어서 뭐가 제일 유의해야 될 것인지 유의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